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이와 함께 열심히 힘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우연히 시댁 소식을 듣고선 그때 있었던 기가 막힌 일들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20대 때 일하는 곳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특히 남편은 시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 나간 시모 대신에 10살 넘게 차이나는 동생을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10년 넘게 키워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뛰어들었고,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전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가난했지만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아껴줬고, 남편의 책임감과 사랑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디서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결혼 후 시모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나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특히나 남편은 미움과 원망도 있었고, 남편은 시모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시모는 그래서 시동생에게 더 접근해 다시 돌아오려고 하셨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시동생이 너무나 시모를 그리워했기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전 시모가 그래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 집을 나갔냐 싶을 정도로 당당하셨어요. 준수 학자금은 왜 다 대출로 받았어? 대출로 남겨두면 어쩌자는 거야. 애가 대학 졸업하면 그것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성인 돼서 바로 일했다던데 준수 학자금도 내줄 돈도 못 모았던 거니? 준아 아빠 돌아가실 때 보험금이라도 남았을 거 아니야? 그걸로 생활하면 됐을 거 아니니? 너는 뭐 아는 거 없어? 준아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제가 그거 다 쓴 거 아니겠지?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준아 씨 고등학교 때부터 준수 도련님 혼자서 키웠어요. 보험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아마 아버님 보험 들었던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받았던 것 같던데. 그래도 어머님, 준아 씨 혼자서 아등바등 열심히 키웠어요. 어머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련님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셔가지고 사고 수습하느라 돈도 많이 썼고요. 준수가 무슨 사고를 쳤다고 그러니? 준아 쟤가 제대로 수습을 못하니까 돈으로 수습하게 된 거지. 그 어린애가 마음도 못 잡고 힘들었을 텐데 형이라고 하는 애가 맨날 혼내기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라도 내가 온 게 다행인 것 같네. 여기 집은 준아 명의로 되어 있니? 이것도 나한테로 옮겨야 하니까 준아한테 다음에 올 때 서류랑 이런 거 싹 챙겨서 오라고 좀 전해주렴. 시모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남편과 시동생 사이는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시모를 받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당연히 시모를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갈등이 점점 더 깊어갔죠. 특히나 시모는 남편이 10년 넘게 시동생을 돌봐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크게 다투시기도 했지만 시모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커녕 오히려 엄마를 무시한다면서 기분 나빠하셨죠. 원래 시동생과 남편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하면서 셋이서 한 집에서 살다가 시모가 오고 나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가 살게 되었어요.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까지 넘겨주라는 시모 말을 듣고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시동생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인가 저희 집에 시동생이 찾아와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형, 엄마한테 왜 집 명의 안 넘겨줘?
그래도 아빠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 돌아가시고 형이 성인이고 첫째니까 형한테 넘겼던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때 어려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따지고 보면 아빠가 남긴 재산 그게 유일한데 거기에 내 몫도 있는 거 아니야? 형이 우리 집에 신혼집 차리겠다고 했을 때도 나 기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어. 근데 이제 엄마가 왔으면 말은 달라지지.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달라질 거 하나 없어. 그지? 아빠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야. 엄마 집 나간 거 아빠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나가신 거고 찾으려고 백방 노력해도 한 번을 찾아오지도 소식 들려주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집을 달라는 건 말이 되고? 나중에 네 몫이랑 같이 반 나눌 거야. 그니까 네 몫이니 달라고 하지 마라. 형, 어차피 이렇게 나와서 살고 있잖아. 이제 엄마랑 나랑 우리 집에서 사니까 명의는 넘겨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형이 이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이제라도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하는데 형이 자꾸만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 형도 힘들었지만 나도 힘들었어. 엄마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엄마가 용기 내서 돌아왔으면 형도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몰라서 물어? 형이라고 엄마가 안 보고 싶었겠냐? 그런데 아빠 계셨을 때야 그랬다 치더라도 돌아가신 거 뻔히 알면서도 아는 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란 말 아니겠어? 지금껏 연락 한 통도 없고 외가에서도 우리 다 외면하기만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너랑 이런 얘기하면서 다투는 것도 싫어. 나도 형이랑 이렇게 다투는 거 싫어. 그렇지만 앞으로 엄마랑도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형이 좀 이해해줘. 형도 엄마 보고 싶었다며. 나는 앞으로 엄마랑 평생 살 생각이니까 형이 명의 엄마한테로 돌려주던지 해. 시동생은 당연히 시댁집 명의를 시모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무슨 꿍꿍이로 다시 돌아온 건지 모른다는 게 남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신 걸 애초에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린 자식들이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걸 알면서 한 번을 들여다보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게 수상하다고 남편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고 시모는 저를 호출했어요.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셨죠.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는 주말마다 와서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래도 준아 엄마고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한번 얼굴 보는 게 힘들었어요, 원. 이번에 준수 졸업하는 거 알지? 요즘은 졸업 선물도 크게 해준다던데 혹시 생각해 둔 거 있어? 네가 졸업 선물 고민하고 있을까봐 내가 좀 도와주려고 불렀어. 이런 건 네가 센스 있게 날 불러가지고 물어봐야지. 졸업 선물이요? 아, 어머님은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저희는 양복 한 벌 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취업하는 곳이 그냥 자유복장이라고 해서 상품권을 줄까 싶기도 하고요. 양복은 없다고 하니 그래도 하나 사두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어머님은 어떤 거 생각하시고 계시는데요? 양복? 아휴, 예. 너희 무슨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한테 선물하는 거니? 그래도 첫 사회에 나가는 선물인데 고작 그 정도만 선물을 한다고? 예. 너 그렇게 선물했다가 센스 없단 소리 들어. 내가 너희 그럴까 봐서 부른 거야. 준수 저번에 차 사고 싶다고 했던 거 알지? 출퇴근하는 것도 버스 타고 여기서 40분은 더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동차는 어떠니?
졸업 선물이랑 취업 선물 같이 주는 걸로 하면 너희도 부담 없잖아. 자동차요? 어머님, 저희 보고 시동생 자동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아, 저희 그 정도는 못해요. 지금 당장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준하 씨도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10년도 훨씬 넘은 차인데, 무리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련님도 사회 초년생이고, 나중에 스스로 모으고 벌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남편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집에서 졸업 선물이랑 취업 선물로 양보를 해줘. 너희가 뭘 몰라서 그래. 그래도 너희는 사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준수는 사회 초년생이잖아. 이제 막 취업해서 돈 벌 텐데 언제 벌어서 언제 차를 사니? 여기서 출퇴근하는 것도 힘든데 동생 아까운 거 생각해서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 준하한테 말하려고 해도 걔는 내 말을 듣지도 않잖니. 당당하게 시동생 차를 요구하는 시모를 보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차 한 대를 떡하니 해주라는 게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서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했어요. 결국 차까지 사준 건 아니었지만 시동생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희한테 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점점 저희와 시모, 시동생은 갈등이 많아졌고 서로 잘 만나지도 않게 되었어요. 시동생을 살뜰하게 챙겼던 남편도 점점 동생과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의 도리는 하려고 노력했는데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때마다 용돈도 보내드리고 가끔씩 식사 자리도 마련했죠. 그때마다 시모는 시동생과 남편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더 잘하기만을 바라셨어요. 이번에 준수가 보너스 받은 걸로 뭐 해줬는지 아니? 나 해외여행 가라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고 숙소도 잡아줬어. 다음 달에 가는데 내가 무슨 복이라고. 아들 복 하나는 있는 것 같아. 너희는 회사에서 보너스 이런 거 안 받니? 어떻게 한 번을 챙기러를 안 와? 저번에 준수 여자친구도 와서 인사하고 갔는데 준수 여자친구도 봤니? 애가 아주 그냥 싹싹하고 올 때마다 선물 하나씩 들고 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 그래요? 보너스 받았는지 몰랐네요. 저번에 남편 보너스 받은 거 시동생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번에 보너스 받았대요? 남편이 급하게 쓸 데 있다고 해서 다시 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걔가 그냥 깜빡했겠지 뭐. 안 주려고 했겠니? 그나저나 네 시동생 여자친구 좀 만나봐. 애가 진짜 싹싹하니 좋더라고. 너는 영 애교도 없고 무뚝뚝하잖니. 걔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내가 그거 보고 딱 우리 준수 짝으로 맞다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도 네가 형님이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도 결혼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데 걔가 아직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더라고. 하긴 너도 그냥 빈손으로 시집왔으니까 뭘 알지는 못하겠네. 시동생은 자꾸만 남편에게 돈을 빌리면서도 잘 갚지 않았고 나중에 들어보면 이미 그걸 다 사치하거나 데이트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본인이 아쉬울 때만 남편에게 전화와서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남편도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곤 했죠. 그래도 여자친구는 한 번 만나고 나서 오래 만나더라고요. 잘 만나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남편은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가 집을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수 씨가 형이랑 형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머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잠깐 집을 비우셨을 때 형께서 다 돌봐주셨다면서요. 거의 부모나 다름없다고 해서 사실 누구보다 먼저 뵙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나 이런 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었는데 형께서 먼저 결혼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집 사정을 재수 씨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엄마가 같이 살고 계셔가지고 따로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나오셔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엄마랑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신혼여행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할게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하는데. 결혼식장 비용이요? 아, 저는 준수 씨가 집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형께서 그걸 준비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해서 전 되게 애틋할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한테도 여쭤보니까 형께서 알아서 집이며 이런 거 다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다 하는 말들이 다르네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아직 전세 살고 있는데 동생 집까지 챙겨줄 여력은 안 됩니다. 대신 결혼식 비용이나 조금 더 하면 신혼여행 비용까지 보태줄 수 있어요. 신혼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마 엄마 거처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마 준수가 알아서 엄마랑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서는 남편이 집을 못 해준다는 말을 하자 바로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 누구도 우리가 집을 해오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중간에 말 전달이 잘못되었구나 싶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서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니 원래 저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동서가 들어오면서 시모는 근처에 작은 방으로 이사를 했고 그렇게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서가 집 명의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제는 명의 좀 옮겨도 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아주버님이 절대 안 된다고 명의 안 옮겨줄 거라고 해서요. 솔직히 저는 좀 기분 나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여기 안 사신 지 오래됐는데 굳이 명의를 두셔야 하나 싶고 어머님 같이 사실 때도 절대로 명의 안 드린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건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해줄 말은 없어, 동서.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은 거고 나도 그 뒤로 10년은 더 있다가 결혼한 거니까 그동안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뒷바라지 한 건 알고 있지? 솔직히 나야말로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 그 고생하면서 자기도 어리면서 더 어린 동생 뒷바라지 했는데 누구 하나 고맙다고 생각하질 않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누가 아주버님 등 떠밀어서 남편 키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진명이 가졌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 말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엄청 희생한 건 아니던데? 원래 공부도 못해서 대학 못 갈 성적이었는데 괜히 자기 핑계 대면서 대학 안 가고 희생한 것 마냥 말했다고 하는데? 뭐? 동서,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남편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고 선생님들도 그냥 하향 지원해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서라도 대학 다니라고 하셨어. 근데 그게 되겠어? 대학만 합격하면 다가 아니라 생활을 해야 하는데 대학 다녀버리면 생활비는 누가 벌어?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봐줬다고 하지만 대학 가서도 되겠냐고. 동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형님이야말로 제대로 알고 계신 거 맞아요? 남편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던데. 원래 이 집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님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어머님 경계하느라고 지금도 사이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형님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말하세요. 동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시모고 시동생이고 저희를 경계하고 싫어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이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유일한 재산인 집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저희를 미워했던 거였어요. 동서는 우리를 재산만 보고 챙기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했지만 동서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혼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시모에게 월세를 들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은 다 하고 있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 식구들은 저희가 가족을 등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하는 걸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랑하던 동생마저 등져버리니 남편의 스트레스를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묵묵히 참아내는 스타일이었는데 결국 남편이 아프고 나서야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쯤 저는 임신 5개월 차였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 버티기도 힘들 거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 꿋꿋이 버텼죠. 다만 제가 출산을 했을 때 남편 간병이 필요했는데 시댁에 찾아가 부탁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님, 도련님,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출산하게 되면 적어도 2주는 몸조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혼자 있어도 괜찮다곤 했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여가라고 제왕 수술을 권하셔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도련님이나 어머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남편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걱정이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뭘 어떻게 도와주니? 하던 애가 그런 것도 아는 거지. 난 간병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서 못 도와줘. 그리고 준수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자기 일하기도 바쁜 애를. 네 친정에 부탁하면 되지 않겠니? 해봐야 뭐 별거 하는 것도 없겠더구만. 그리고 준하게가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했다며. 집에 있는 거 보니 아직 생활하기 괜찮은 것 같은데 2주 정도는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니? 어머님, 준하 씨 말기 암이에요. 언제 컨디션이 나빠질지도 모르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에서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일주일만이라도 봐주세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입원하면 보호자로 오셔야 해서 준하 씨는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보다야 어머님이나 도련님이 더 낫지 않겠어요? 형수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일이 좀 바빠서요. 끝나면 저녁인데 그때마다 들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직 제왕 수술 할지 안 할지도 결정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자연분만으로도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3, 4일이면 퇴원할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간병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를 전 모르겠네요. 형 스스로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형 아픈 거 알면 임신을 하지 말았어야지. 에휴. 시댁 식구들은 단 일주일도 남편을 돌보지 않았어요. 제가 피치 못하게 아이를 제왕 수술하면서 병원에 있어야 할 때도 남편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고 분노만 남게 되었죠. 출산을 하고 전 바로 집으로 향했고 산후조리를 생각할 틈도 없이
남편 간병하고 신생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점점 기력을 잃어가던 남편은 그래도 아이를 보면서 힘을 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함께 봤던 5개월의 시간이 정말 꿈만같이 행복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이가 6개월이 되던 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사망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남겨진 진명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혈안이 되어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게, 내가 걔 죽기 전에 재산 정리하자고 했잖니.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정말. 너 그 집 네가 가지고 갈 건 아니지?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양심 없는 거 알고 있지? 지금까지 쭉 네 시동생이랑 내가 살았는데 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거 욕심내면 안 된다. 장례 끝나면 바로 재산 정리 좀 하자.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나중에요. 지금 당장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어머님이랑 시동생한테 편지 남겼는데 그거 보셨어요? 거기에 집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남편 유언으로 남길 거라서 거기 아마 쓰여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나온 대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장례 중이잖아요. 어머님 자식 이렇게 떠난 거 슬프지 않으세요? 슬프지. 슬픈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걔가 그니까 겉으로 뭘 표현해야 속에 병이 안 쌓이는 거지. 너는 건강관리를 안 해주고 뭐 했니? 네가 안 하면 옆에서 건강 좀 잘 챙기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젊은 나이에 암 걸리는 거는 생활이 잘못돼서야. 네가 제대로 잘 챙겼으면 암 걸려서 이렇게 죽었을 것 같아? 나 슬픈 거 생각하는 것보다 네 탓 좀 해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세요? 허구한 날 맨날 월세 내야 한다고 연락은 오면서 남편 잘 살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 하셨잖아요. 단지 돈은 언제 입금하는지 집 명의는 언제 바꿀 건지 그것만 물어보셨던 건 아세요? 시동생도 남편한테 매번 돈 빌리고 갚지도 않고 그러면서 바라는 건 많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아시냐고요. 형수님,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예요. 지금 원망해야 할 건 저희가 아니고 형수님이에요. 그렇게 건강하던 형이 형수랑 결혼하고 나서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형수를 원망하면 원망했지. 형수한테 욕이나 안 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집안에 귀한 아들 이렇게 보내게 해놓고서는 우릴 탓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요 원. 조카 봐서 잡는 줄이나 아세요? 시모와 시동생 동서는 장례식을 시작하고 난리가 난 후로 한 번을 오지 않았고 전 친정 식구들과 겨우겨우 마음을 잡고 남편을 보내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전 집을 정리해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이 시댁집을 어떻게 할 건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유언한 내용이 편지에 있을 테고 시댁에서는 이걸 받아봤을 테니 그걸 보내주라고 여러 번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저도 너무 힘들어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저 역시 그 뒤로 그냥 잊어버리게 되었죠. 한 1년은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을 했는데 오로지 아이만 보면서 친정에서 육아를 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정신 차리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친정 부모님은 저와 딸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죠. 아이의 첫 생일 때 친정 부모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아이가 이제 기댈 사람은 오로지 저뿐이라면서 힘을 내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뒤로 부랴부랴 취업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지만 나이도 있었고 거기다가 어린 나이도 있었던 저에게 좋은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던 그때 남편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나 한 지인분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면접 자리에 오라고 하셨어요. 낮에는 부모님이 다 출근을 하셔서 아이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면서 제 사정을 다 봐주셨죠. 2살 배기 딸을 등에 업고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낯이 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머, 설마 형님? 어머,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아주버님 죽고 나서는 집도 다 처분하고 사라졌다고 하던데. 뭐 설마 여기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아무나 면접까지 붙이는 곳이었나? 등 뒤에는 뭐예요? 설마 아이까지 같이 데리고 면접 보러 온 거예요? 형님, 아무리 세상살이 모른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 동서, 오랜만이야.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도련님한테는 내가 연락을 계속 했었는데 내 연락은 받질 않으시네. 안 그래도 드릴 말씀도 있었는데 동서 만난 김에 동서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오늘 나 여기 면접 보러 왔어. 남편 떠나고 나서 직장이랑 다 정리했었거든. 이제 정신 차리고 취업해야지. 아직 어머님 전화번호 안 바뀌셨지? 내 전화는 통 안 받으시더라고. 형님 같으면 전화 받고 싶으시겠어요? 아들이 잘못됐는데 며느리가 예쁘겠어요? 그나저나 형님 여기에 취업하시려고요? 저도 여기 엄청 어렵게 들어왔는데 형님이 여길요? 뭐 청소직도 회사에서 뽑나? 아니 면접을 올 거면 좀 제대로 갖추고 와야지. 누가 미쳤다고 애엄마를 뽑아요. 동서는 절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고 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면접관석에서 저희 아이 얼굴을 봤는지 벌떡 일어서서 다가오더라고요. 동서는 그 사람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회사 이사였습니다. 사장님께서 부탁을 해 혹시 아이를 업고 있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오면 바로 사장실로 올려보내라고 했다며 저에게 사장실까지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서는 놀라 황당해 했었고 저에게 연락이 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던 회사는 작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남편을 정말 아끼셨거든요. 그 제조업이 성장을 해 지역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때 결혼식 주례봐주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거죠? 준하랑은 저도 종종 만났었어요. 서로 바빠서 자주 본 건 아니었지만 저도 해외에 있기도 했고 부고 소식 듣고 장례식장 갔었는데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하셔서 뵙지 못하고 왔네요. 재수 씨도 참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취업 자리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던 게 사장님 회사인 줄은 몰랐어요. 준하 씨가 사장님이 해외로 나가셨다고 해서 그때도 해외에 계시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사장님을 못 뵀나 봐요. 늦었지만 저희 주례도 봐주시고 준하 씨 직장 알아봐 주신 것도 도와주시고 장례식장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준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죠?
준하한테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죠. 해외로 사업 옮겼을 때 준하가 참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덕에 이 정도 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없을 때는 영업도 해주고 연결도 많이 해줬거든요. 준하 덕분에 성사된 거래가 많았죠. 바쁘단 핑계로 자주 못 만난 게 한이네요. 아프단 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준하가 하나 더 부탁을 한 게 있거든요. 재수 씨한테 바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하게 되었네요. 준하가 유언장을 작성해 뒀어요. 아시나요? 아마 시댁에도 보내고 했을 텐데 집은 다 정리가 되신 거죠? 유언장이요? 아니요. 시댁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저도 남편 그렇게 가고 나서 정신도 못 차리고 이제야 이렇게 정신 차려서 혹시 남편 유언장 제가 볼 수 있나요? 남편을 친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사장님은 남편이 부탁했다던 유언장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집을 저에게 남긴다고 유언을 했죠. 아마 시댁 식구들은 유언장 내용을 보고서는 혹시라도 집을 뺏길까 싶어서 저의 연락을 피한 거였어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지만 그 누구도 절 만나주지 않았어요. 결국 전 유언장 내용대로 이행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았으니 자신들의 집이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집 수리하는 비용이며 전기세, 수도세 모두 남편이 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은 그렇게 제 명의로 오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나가서 갈 곳이 없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어떻게 말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 이렇게 나가면 갈 곳 없어요. 어차피 형수님 여기 집 들어오실 것도 아니고 계속 친정에서 사시는 거 아니세요? 저희 명의 안 받을 테니 여기서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다른 거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솔직히 형 죽고 나서 보험금이며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련님, 전 정말 도련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도련님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돌본 건 알고 있죠? 자기 대학도 포기해가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비 벌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걸 옆에서 뻔히 봤는데 어떻게 남편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눈 감았는지 아세요?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기뻤고 그런 엄마를 받아주지 않는 형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못되게 굴면 엄마가 다시 떠나갈까봐 그게 무서웠거든요. 형이면 다 이해해줄 줄 알고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기 집에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은 끝까지 가족이라고 놓지 못했지만 전 더 이상 당신들이랑 가족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기회를 줬던 걸 날린 건 당신들이에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당장 그 집에서 짐 빼요. 전 그렇게 그 집을 처분했고 그동안 월세를 내줬던 남편이 죽고 나니 월세를 못 내서 시모는 시댁집에 다시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누구 하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사지 멀쩡하면서도 일 한 번을 안 했고 시동생이며 동서도 사치에 돈을 펑펑 썼으니
이사를 갈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동안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이 그 위치가 되어보니 알겠다면서 펑펑 울며 전화가 왔는데 돈이 없으니 결국 세 사람은 반지 하방으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근데 동서는 그 와중에 제가 자기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냈고 그러면서 시동생이 혼자 시모와 동서까지 책임지게 되었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말을 했어요. 형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형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어요. 딸에게는 아빠와 함께 있던 5개월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했는지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나중에 저희 딸을 잘 키우고 나서 남편 곁으로 갈 때 남편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딸이 쑥쑥 크는 걸 보니 요즘 딸은 남편이 더 생각나네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나이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예비 시모가 평소에 즐겨 듣는다고 하셨던 이 채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했었지만 더 길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결혼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1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어숍을 운영하게 되었던 건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미용하시는 걸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용사가 되고 싶었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고생해줬던 남자친구는 5년 정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왔었어요. 직업이 같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고 가치관이 맞아 오랜 기간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제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하시길래 바쁜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대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지방에서 살고 있다 보니 도착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님한테 신경을 쓰느라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전부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들었던 터라 저희 헤어숍에서 사용하는 제품 몇 개를 들고 들어갔었죠. 어서 와요.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초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인데 너무 딱딱하게 격식 차리는 것도 불편하잖아. 그나저나 쇼핑백에 들어있는 그건 뭔지 좀 볼 수 있을까? 우리 주려고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아까부터 궁금했었거든. 속 타게 하지 말고 후딱 좀 꺼내 봐봐. 네, 별건 아니고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농사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일숍도 같이 운영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건 푸석해진 머릿결을 정돈해주는 헤어 제품이고요. 이건 거칠어진 손을 정돈해주는 보습 크림이에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일 비싼 제품이에요. 어머, 요즘 한창 바쁜 시기라 시내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비누로 한 번에 다 해결하는데 마침 잘 됐네.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청담동인가 부자들만 산다는 비싼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며? 나는 내 아들이 농사일은 도와주지 않고 가위질 한다고 해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몰라. 남자가 미용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보다시피 우리 가족은 농사꾼 집안이라 하나 있는 아들이 미용한다니까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여자들이나 하는 미용을 저놈이 한다고 했을 때 얘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니까. 그래서 한동안 연락까지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았었어. 그런데 거기 서울에서는 내 아들도 인정받으면서 일을 한다더만 그 말이 사실인감? 아들놈이 원체 말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짝 밑에서 일을 한다며? 아, 네. 저와 같이 일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저희 미용실에서 제일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관리받으려면 길게는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걸요. 여자들이 대부분 미용을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깡촌에서만 살아서 서울은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면 연예인들도 볼 수 있다면서요? 나중에 저희도 연예인 좀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저희 헤어숍에서는 연예인들이 한두 명 정도는 오는데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는 예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서 연예인들은 시간대를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서울에 오시면 제가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릴게요. 낮에는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리니 저녁쯤에 오시면 조금은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새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한번 가보면 안 돼?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언니야, 이미 결혼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다간 결혼도 꿈도 못 꿀 것 같아. 여자는 관리하기 나름인데 지금 날 봐봐. 맨날 밖에서 농사일만 하다 보니 얼굴도 다 타버렸고 머리도 푸석거려서 빗질도 안 될 정도라고. 나도 청담동에서 관리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새언니, 저 이번에 가게 되면 신경 좀 써줄 수 있어요? 제가 저기 옆 동네에 마음에 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워낙 눈이 높아서 저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이번에 제대로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데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할 수 있게 관리 좀 해주세요. 너는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는 것보단 의사를 찾아가 고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손볼 곳이 한두 군데냐? 잠깐 인사만 하러 온 거예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예약 손님이 잡혀 있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이제 일어나도 되죠? 아버지는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리셨어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려는 거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너희 아빠가 화가 풀리겠니?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결국 미용사가 되겠다고 집 나갔잖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10년이에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결혼할 사람 데려왔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이 사람이랑 단둘이서 살고 싶을 뿐이라고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잘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대를 이어서 농사일을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돼가지고 가위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개집들이나 하는 미용을
왜 남자가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들 전부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거냐?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매형한테 주세요. 제가 언제 그런 거 받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오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예비 시부는 남자친구가 미용을 한다는 걸 심하게 반대했었다고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지간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낸 지 10년이나 됐다는 말에 좀 충격을 받았었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10년의 세월을 등지고 살았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놀란 상태였었죠. 남자친구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많이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식구들을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방에서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남자친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는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자친구를 뒤따라 가려는데 손 아래 신우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달라며 명함 하나를 받고 싶어 하길래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 아래 신우는 뭔가 상당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명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엄청난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댁 식구들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눴었죠. 본인도 많이 답답했었는지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관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만간 서울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자친구랑 의논하면서 결혼식에서까지 얼굴을 붉힐 수는 없지 않냐고 제가 좋게 설득했어요. 본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고 남자친구와 안 좋았던 감정들을 좋게 풀어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한 선택인 것 같았죠.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가 끝이 나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남자친구 집에서 하루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손아래 신우가 남자친구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손아래 신우가 제 미용실에 찾아와 관리를 받고 싶다며 남자친구한테 보채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오전 시간에 들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좋게 얘기해 주었어요. 좋은 분위기로 식사를 끝냈는데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락하자 손아래 신우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지 들떠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예약 일정을 확인한 뒤 오전에 오게 될 예비 시댁 식구들이 관리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예약이 잡혀 있지 않아 그 시간대 남자친구와 제가 예비 시댁 식구들을 관리해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픈을 함과 동시에 남자친구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헤어숍으로 들어왔어요. 동네 미용실보다 훨씬 큰 규모라서 많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여기저기 구경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시댁 식구들의 후석해진 머리를 서둘러 관리를 해준 뒤 다음 예약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신없이 움직였죠. 그런데 소나리 신우가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한 네일숍을 보더니 자기도 관리 좀 받고 싶다고 하길래 막 출근한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뒤이어 소니 신우와 시모도 네일을 받으셨죠. 시부는 농사일하면 어차피 손이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하냐고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비 시부는 커트도 받지 않으시고 빨리 가자고 재촉만 하셨어요. 당신 아들한테 커트하는 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부는 헤어숍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많이 불편하셨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셨습니다. 눈치를 보게 된 시모와 신우들은 헤어숍에 더 있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시부의 언성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나중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손님 관리하는 것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한 번에 기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농사일도 바쁘니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약 손님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헤어숍 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는 연락도 없으셨잖아요.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기용 씨는 잠깐 외출해서 자리에 없거든요. 아들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다. 며칠 전에 관리받고 갔었잖아. 그런데 머릿결도 그렇고 손톱 관리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래서 비싼 돈 주고 이런 곳에 와서 관리 받는 건가 싶더라. 내 딸들도 또 오고 싶다고 하길래 데리고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시술인가 뭔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손님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기 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차례되면 불러주고 먼저 내일부터 받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는데 손님들 기다리는 거 지루해 할까봐 저런 것도 가져다 놓은 거야? 여기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면 될 것 같네. 저거 다 서비스로 나온 거지?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처녀 때나 다름없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니까.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받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주 작정하고 온 거니? 제대로 관리 좀 해주면 좋겠다. 새언니, 저 아예 청담동으로 이사 올까 봐요. 여기 남자들 왜 이렇게 다들 잘생겼어요? 나도 꾸미면 봐줄 만한 얼굴인데 서울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할까 봐요. 그럼 새언니, 미용실에 계속 올 수 있잖아요. 저 이번에 파마랑 염색도 좀 하고 싶은데 아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세요. 저희가 예약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어드릴 수는 없어요. 미리 연락을 하시고 오셨으면 오늘은 힘들다고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어머, 손님이 우선인가? 가족이 먼저지. 우리가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게 온 김에 스트레스 좀 풀고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는데 그냥 돌려보낼 건 아니지?
아니면 아예 예약 다 끝나고 마감 시간 때 우리 해주면 되겠네. 그때까지 여기서 푹 쉬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예약 손님들부터 빨리 끝내라. 우리는 저기 앉아서 구경도 좀 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미용실 안을 들쑤시고 다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닌 손님들 시술 받고 있는 앞에 앉아서 대놓고 쳐다보기도 하고 서비스로 준비된 음료와 간식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서둘러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의 상황을 알렸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저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너무 실망스러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가져왔던 제품들이지? 너무 좋아서 펑펑 쓰다 보니까 벌써 절반 이상 써버렸더라고.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더 챙기면 되지. 뭘 고민해? 가방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많이 쌓아둬봤자 뭐 하겠어? 아끼면 똥 된다는 말 몰라? 우리가 남이야. 이제 한 가족이라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거나 다름없는 거다. 한 번 오는 거 힘드니까 이왕 온 김에 가방에 넣어갈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져가라. 엄마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 헤어드라이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무슨 태풍이 오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건 하루 종일 말려야 하는데 저번에 사용해보니까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마르더구만. 아유, 세상에. 무슨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아. 죄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뿌리고 헹구면 다 좋은 거겠지. 엄마 가방 안에 봐봐라. 저기에 있던 빵이랑 음료수인데 우리 동네에 있던 빵집빵이랑 맛이 차원이 다르더라.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터질 정도로 구겨 넣어라. 그래야 후회 없어. 엄마, 나 여기에 있는 네일 제품들 챙겨도 되는 거지?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 정말 많은 것 같아. 이제야 나도 빛을 좀 보는 것 같아. 남자들이 막 고백하면 어쩌지? 나 꽤 눈 높은데 서울 사람 아니면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일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시술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직 멀었나?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가방에 집어넣은 물건들 전부 제자리로 다시 올려놓지 못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민폐라고. 엄마는 내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요? 내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가족이면 서로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돈 많고 잘 사는 집안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나저나 상견례는 언제 할 거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 생각에는 7월쯤에 후딱 해치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세상에. 먹던 음료수를 머리에 쏟아 뿌렸네. 시모는 빵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시술을 받고 있던 손님의 머리에
음료수를 쏟아 부었고 화가 난 손님은 예비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시모는 미용실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다시 머리 감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려 더 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희 헤어숍 단골이셨던 분이시라 시끄러워도 참고 계셨는데 음료수를 머리에 엎어버리면서 결국 화가 터지고 말았던 거죠. 저와 남자친구는 죄송하다며 그날 받게 될 시술에 대한 금액은 받지 않겠다며 최대한 진정을 시켜드렸어요. 여기가 얼마짜리 미용실인데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음료수 좀 쏟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머리 감고 다시 말리면 되는 거잖아. 돈은 내놓고 가시오. 내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머리채 잡아 뽑기 전에 돈은 내놓고 가야 할 거요. 내가 그쪽 얼굴 익혔어. 제 머리에 음료수 쏟으셨으면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옷까지 전부 물들어 버렸잖아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걸치고 있는 재킷만 500만 원이 넘는 거라고요. 원장님, 저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가볼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다 변상해 드릴 테니 일단 화부터 가라앉히세요. 세영 씨, 손님 저쪽으로 모시고 가서 다시 관리해 드리고 재킷은 서둘러 세탁소에 맡기세요. 엄마, 이제 잘이 났다. 우리가 앉으면 될 것 같아. 세연이, 저 먼저 앉을게요. 조만간 소개팅 한번 할 거거든요. 신경 좀 팍팍 써주세요. 아래 신우는 사태 파악을 못했고 해맑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예비시댁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난처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전혀 미동조차 없었어요. 지금의 사태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힐 방법은 예비시댁 식구들을 최대한 좋게 해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 일단 최대한 맞춰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예비시댁 집안 사람들의 성격을 봤을 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말을 따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저와 함께한 남자친구를 봐서 저는 폭발할 것만 같았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온갖 비싼 것들만 골라서 몇 시간에 걸쳐서 시술을 받은 예비시댁 식구들은 마음에 들었는지 흡족해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하는 걸 얻은 그 사람들은 볼 일이 다 끝났는지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남자친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용을 하셨으면 돈을 내셔야죠. 설마 그냥 가시려는 거예요? 손님께서 결제하실 금액은 세 분 해서 총 450만 원입니다. 할부로 하시면 6개월까지 무이자가 되거든요. 아니면 일시불로 하시겠어요? 그리고 손님들 제품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총 600만 원 결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결제를 해주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아들, 지금 나를 손님 취급하는 거니? 고작 몇 푼 가지고 돈 받으려는 건 아니지? 얘 새아가, 내 아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데 예비 며느리 너도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런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우리 이제 그만 가봐도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야?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사이가 될 텐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감정 상하게 하겠어? 새언니, 나 며칠 뒤에 또 와도 되는 거죠?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냥 나 여기서 살까? 엄마, 나 봐봐. 이게 뭔 줄 알아? 100만 원이나 하는 무지개 옴브레 머리래. 나 이제 농사일 때려치우고 청담동에서 살고 싶은데 여기 집 좀 알아봐주면 안 될까? 오늘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볼 남자들 꽤 될 것 같지? 오빠, 나 괜찮은 것 같아? 기웅 씨 말처럼 시술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를 해 주셔야 되세요. 저번에는 간단하게 해드린 거라 돈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돈을 주셔야 저희 직원들 월급도 주고 미용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고생한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방에 넣으신 제품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푼 하는 제품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제품을 꼭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돈을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가족이 된다 해도 기본적인 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애미인 나한테 감히 돈을 달라는 거야? 예비 며느리?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못하니?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확정 지었나요?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걸요. 아무리 기웅 씨와 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지만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오늘부로 저희는 그만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웅 씨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 줄 알아요?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에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타이밍이라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더 이상 기웅 씨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오늘부로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도 인연을 만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이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결제를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을 부를까요? 어머,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돈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해줄 것처럼 했으면서 갑자기 돈을 달라면 저희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오빠랑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너무 받아먹기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그동안 많이 벌었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엄마, 빨리 결제해주고 그냥 가자. 내가 무료 봉사하는 핫바지로 보여요? 다음 손님들도 받아야 하니까 당장 시술비 450만 원 결제해주고 다음부터는 동네 미장원이나 알아보세요. 아유, 그러지 말고 오늘만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다음부터는 오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카드가 어디 있겠어? 여기 올 차비만 가지고 왔지. 아들한테 용돈 받아서 내려갈 생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그리고 기웅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이 문제를 예비 시부에게 알리자 전화를 바꿔달라며 난리를 치게 되었고, 시모와 신우들은 벌벌 떨면서 시부의 목소리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혼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좀 더 미용 일에 집중을 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었어요. 자신의 꿈을 더 펼치고 싶어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시댁 집안과 이런 마찰이 계속 생길 거고 앞날의 지장을 받게 될 것 같아 서로가 갈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저희는 천천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행동을 보여주게 된 거였어요. 예비 시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에 예비 손이 신우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포기한 얼굴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450만 원을 결제하자 갑자기 폭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뼈도 못 추린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건 남자친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거고 남자친구가 좀 더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어수선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비 시모였던 분이 저희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안 좋은 얼굴로 들어오시길래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남자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첫째 딸이 둘째 아들은 농사일에 관심도 없는데 그만 땅을 자기 남편한테 넘겨달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었나 봐요. 농사일을 더 이상 운영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아버님은 결국 땅을 사위한테 넘겨주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첫째 딸과 결혼하고 언제나 한결같았던 모습을 보여주던 사위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 땅을 넘겨주는 순간 가족들 몰래 땅을 전부 헐값에 처분했고 그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상황 속에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 번호를 바꾼 상태였죠. 저도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오신 거였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물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연락처와 이사간 곳이 어디인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앞날을 막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었죠. 제가 알고 있는데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자 예비 시모였던 분은 한바탕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의 제재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나중에 제가 그 사람한테 따로 집안 사정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집안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거였죠.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의 제 삶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래서 배우자만 보는 게 아닌 집안 사람들까지 전부 다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동서지간 사이에 불화가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번에 돈 문제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되는 건 크게 없었는데 제 밑에 동서가 5년 전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했었죠. 동서내외가 그동안 힘들게 돈을 모아서 힘들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 모두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고 몇 년간은 매출이 저조했었지만 작년부터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근하면 동서의 사업장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동서가 버는 수익이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하자 시부모님께서도 대박 났다며 적극적으로 일손을 도우실 정도로 잘 되고 있었죠. 시동생이 연봉 4천 정도 되는데 동서가 연봉 5천을 넘게 벌고 있으니 둘이 합해서 연 1억 가까이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밀려있던 대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연 2,500 정도 벌던 동서가 연 5천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이 정도야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사도록 할게요. 맛있게들 드셨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모이도록 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매출이 많이 나왔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지속된다면 저희도 금방 떼부자 되겠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 버는 돈이 연 1억인데 이 정도 음식값이야. 얼마든지 내줄 수 있죠. 나도 가서 일손을 도와봐서 아는데 쉽게 버는 돈도 아니더구만. 같이 나눠서 내면 되는 걸 혼자 결제할 필요 있니? 있을 때 아껴야 되는 거야. 없을 때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풍족하게 살고 있는 지금도 아끼라고요? 버는 만큼 쓴다고. 이런 것도 다 능력이 되니까 제가 사는 거죠. 안 그래요, 형님? 돈은 벌 때는 힘든데 쓸 때는 쉽게 나가는 게 돈이잖아. 동서가 가족을 위해 외식비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모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회비가 따로 있잖아. 그걸로 충당하면 되니까 혼자서 부담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 동서가 매달 월급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피 같은 돈이잖아. 그때는 200 정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모임 가지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었고 회비 내는 것도 꺼려할 정도였는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출 소비를 줄이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을 거야. 여자가 직원들 월급 주고 시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린 뒤 동서한테 돌아가는 연봉이 5천이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 힘들게 번 만큼 과거에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많이 저축했으면 좋겠어. 사업장 오픈하는데 대출빚도 아직 다 못 갚았다며. 동서랑 서방님이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오늘 외식 비용은 회비로 지출하도록 할게. 형님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웃긴 거 알아요?
저는 연 5천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형님은 연 3천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죠? 돈이 있는 만큼 베풀겠다는 거잖아요. 사주겠다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하기야, 형님은 워낙 절약하는 인생을 살아오셨고 연봉 5천을 찍어본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손이 작을 수밖에 없죠. 과거를 되돌아보라고요? 그때의 삶이 부족했었으니까 현재 감사하며 살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지금 버는 수익보다 더 많이 상승할 테니 제 앞에서 걱정한다는 그런 가식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재수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 사람이 음식값 내는 거 부담 주는 게 싫어서 회비로 결제하겠다는 거고, 걱정돼서 몇 마디 해준 걸 가식이라고요? 남편은 동서의 태도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한 소리 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동생이 동서의 편을 들면서 형제들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결국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시부가 중간에서 남편과 시동생한테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정리가 되었지만 시동생 내외는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과거에 돈 문제로 힘들어했던 적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많이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준 것뿐인데 동서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었죠. 걱정도 많이 됐었던 게 매달 벌리는 돈이 눈에 보이니까 그동안 쓰지 못했던 걸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상당히 많은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크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 무사히 넘어갔다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동서가 어떠한 행동을 하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 집안에 불화가 없을 것 같아 보였죠. 돈 좀 많이 벌기 시작한다고 오만해진 동서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자기들 알아서 살게 놔두라면서 더 이상 신경 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오래간만에 시댁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과 차에서 내리는 순간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애였어요. 상당히 비싸 보이는 외제차에 입이 떡 벌어졌는데 더 큰 문제는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온갖 명품을 걸치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필요해서 구입했다는 말을 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부러우면 저보고도 필요한 걸 사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네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흥청망청 쓴 것 같아 그래요? 제 사업 규모가 작다 해도 그래도 사장인데 이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남들이 저를 우습게 안 볼 테고 제 이미지에 타격을 안 받죠.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형님은 이런 거 무서워서 구입도 못하죠? 어쩌겠어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월급쟁이였을 때는 저도 걸치고 있는 것들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줄 알았는데 돈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런 외제차 타보고 명품 걸쳐 보겠어요? 잘 벌고 잘 나갈 때 최대한 많이 누려야죠. 대출을 하도 많이 받아서 돈 버는 족족 나가게 생겼지만 지금 이대로면 금방 갚죠. 내 눈으로 보는 것만도
동서 연봉의 배를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 같은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내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으려 하지 말고 동서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 동서한테 들어오는 돈들이 평생 보장이 될 것 같아? 버는 건 때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사치를 부리다가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이미 후회해도 늦는 거야. 나는 동서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 영수, 몇 달 만에 얼굴 보는 건데? 너 잔소리예요? 저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배가 많이 아픈가 봐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신경 좀 끄세요. 동서내외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먼저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남편 말로는 1억이 넘는 외제차라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매달 들어오는 돈을 믿고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 가족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동서내외한테 받은 상처가 많았지만 손윗사람으로서 그리고 동서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저였기 때문에 쓴소리는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도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부모님께서도 몇 달 사이에 동서내외가 바뀐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라고 있었죠. 입 아프게 백날 떠들어봤자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길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내외를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많이 불편하셨는지 입을 여셨네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던 행복하게만 지내면 나는 바랄 게 없다만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느낀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야?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힘들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거잖아? 그래서 둘째 너도 월급 받는 건 한계를 느껴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힘들게 일해서 끝내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니? 거기까지는 정말 마음에 들었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야.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좋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쭉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니? 분명 한계라는 게 찾아오겠지.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하겠지만 문제는 업종을 변경하려 해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또다시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는 거다. 평생 빚만 갚다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을 원하는 건 아닐 텐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명품들과 밖에 세워져 있는 고급 외제차는 너희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치품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부자일수록 오히려 소박하게 없는 듯 지내는 거 모르니?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오히려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려고 시간을 사용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오래간만에 얼굴 본 건데 왜 다들 지적만 하고 달라진 모습에는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 너가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시부모가 충고를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언제부터 시부모 말을 무시하게 된 거냐? 돈이 너희들을 집어삼켰고
결국 뼈 아픈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아버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부럽다, 좋겠다, 한마디씩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배 아픈 티를 이런 식으로 내셔야들 해요? 기분만 잡쳤어, 정말. 저 그만 돌아가요. 동서내외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텐데 다들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면서 시부모 앞에서 화를 냈어요. 시동생 또한 저희들을 보며 짜증난다고 험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 버렸네요. 그렇게 동서내외는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어요. 남편은 걱정돼서 한 말인데 듣기 싫으면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게 됐는데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볼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는 정말 좋았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거를 한 번에 뒤집을 만큼 동서내외의 행동들은 잘못된 거였고 서로는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서로는 더 이상 연락도 주고받지 않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됐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외식을 하던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하던 도중 레스토랑의 문을 열며 들어온 동서내외와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저희 가족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다른 자리에 앉더라고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마저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는 찰나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희는 몇 초간 서로 눈빛만 주고받다가 저는 무시하고 가려 하는데 동서가 저에게 한마디 하게 되면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었죠.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가족들끼리 이런 것도 오는 걸 보면 그동안 돈 좀 모았나 봐요. 여기 레스토랑이 꽤 비싼 음식점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에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몇 달 동안 돈 모아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빼놓고 오셨나 봐요. 이런 사실을 알면 상당히 서운해 하시겠어요. 돈이 없으니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아끼셔서 삶이 좀 나아지셨나요? 오늘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출이 제일 높았던 날이라 기분 좀 내려고 온 거였는데 여기서 형님을 마주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기분 좋은 오늘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음식 드시고 싶은 거 마저 드시고 이 카드로 결제한 다음 저한테 다시 주세요. 정말 이런 동서가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잔말 말고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먹다 남은 잔반은 싸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형님이 제일 잘하는 게 식당에서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형님이 꺼낼 때마다 숨고 싶을 정도로 형님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동서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 음식 남은 거 싸달라는 게 뭐가 어때서?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은 건데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때 동서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정말 알뜰하다며 본받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가식이었던 거야? 그리고 동서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렇게 못 사는 형편 아니야. 가족들끼리 레스토랑에 와서 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카드는 받을 생각 없으니까 넣어두고 앞으로 시부모님께 어떻게 할 건지 그거나 생각해. 관계 회복이 우선 아니겠어? 그럼 우리 대화 끝난 거지? 오늘도 온갖 착한 척은 형님 혼자 다 하네요. 꼴랑 연봉 3천 가지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돈은 누워서도 번다고요. 정말 가짠지도 않아서. 동서는 착한 척하는 제가 꼴보기 싫다며 들고 있던 카드를 면전에 던지면서 얼굴에 맞게 되었어요. 손이 사람으로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 노력했고 그동안 동서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려 노력을 했었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항상 아니 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서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을 듣게 된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님이 저보다 많이 번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버는데 이 꼴로 산다고요? 내 모습이 뭐가 어때서? 나는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돈이 많다고 그걸 무조건 드러내는 게 좋은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이 얼마인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동서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기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나중엔 주위에 내가 가진 재산에만 눈독 들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앞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게 좋다고. 그 말을 왜 했겠어? 동서는 내가 그냥 일반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나 또한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데 과거에 크게 한번 미끄러지면서 사업에 지장이 생겼고 꽤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적자를 면하지 못했었어.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업하면서 벌어왔던 돈들을 아끼지 않고 썼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었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겠지. 내가 먼저 걸어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동수한테 조언을 해줬던 거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거라 믿고 있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잔소리로 생각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동서가 지금 버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많은 돈이 아니고 그 돈은 동서 옆에 평생 머물러 있지 않아. 언젠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돼선 지금 이런 사치들이 후회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동수한테 어떠한 일이 찾아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해도 절대로 도움 주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 잘난 맛에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 동서한테 지갑에서 그달의 정산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며 동서의 얼굴에 던져 버렸네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명세서를 주워들어 몇 번이나 확인을 하더니 동서는 시동생과 레스토랑을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와 동서가 주고받았던 대화에 대해 알려주게 되었네요. 제가 동서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동서 내외에게 숨기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거짓된 행동을 보였다는 거에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 남편의 말이 걱정이 되긴 했었죠. 저는 꽤 오래전부터 카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동서내외한테 비밀을 유지했던 건 저희와 동서내외가
계속 비교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 뿐이고 알려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카페를 운영한다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광 명소 근처에 카페가 입점돼 있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는데 연 1억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동서내외는 저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댁에도 오지 않고 있었어요. 전화를 할까도 했었지만 괜히 서로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신경이 쓰였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동서내외가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연락 한 통 없이 오게 된 상황이라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둘 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상태였네요. 너희들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만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니? 안색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어머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온 것밖엔 없었는데 저희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니? 여태까지 잘 되고 있었잖아. 언제부터였는데? 일이라는 건 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크게 문제만 없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니? 너희들이 경험이 적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해결해야지.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저보다 잘 나간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다음 투자를 했는데 저희 돈을 들고 잠적해버려서 지금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들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사업에까지 지장이 생기게 되면서 직원들 월급에까지 구멍이 나게 되자 하나둘 떠나버리면서 지금은 사업 운영이 중지가 되어버렸어요. 형님이 저한테 급여 명세서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형님을 뛰어넘으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 책임지세요.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뭐라고? 동서가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일들인데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동서가 결정해서 움직인 거고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었어?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동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눈이 멀어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해서 얻은 결과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동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은 저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제가 가진 외제차 명품들 전부 다 포기할 수 없어요. 큰 집에서 살다가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의 삶을 잃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지금 저한테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돈이 없다면
저는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제가 잘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동서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손을 벌렸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저희 부부한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많은 갈등을 하던 그때 시부께서 저에게 도와주지 말라며 한숨 돌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다시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라며 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시모도 시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괜히 우리한테까지 지장이 생길까봐 동서내외를 도와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버리자 눈물을 흘리던 동서가 표정이 확 바뀌었네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도와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가족이면 실수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자랑 좀 하고 버는 만큼 쓴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올 줄 알았겠어요?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으면서 사치 부리지 않았겠죠. 지금 사업이 무너지면 저희는 빚에 허덕이는 삶을 또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당장 5억만 좀 땡겨주세요. 지금만 잘 넘어가면 그때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서, 5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업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을 비축해 놔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동서는 내 말을 무시했고 땡전 한 푼 남겨두지 않은 채 서방님이랑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한 거야. 나도 동서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크기도 했지만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남들 무시하고 낮잡아 말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동서를 도와주는 건 힘들 것 같아. 서방님도 똑같아요. 옆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오히려 편을 들어줬잖아요. 가족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서방님은 잘하고 있다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갔으니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되네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선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 산처럼 쌓여있는 빚을 갚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사업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만 생긴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니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그 사람은 금방 붙잡히겠지. 끝내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네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돈 받을 곳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2번 다시 찾아올 일도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인연을 끊게 될지 몰랐는데 저를 내친 거에 대해 꼭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동서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동서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길 바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동서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까요? 그날 이후 동서가 운영하던 사업은 무너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동안 사치 부리며 즐기면서 쌓여왔던 대출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잘 나갈 때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잖아요. 동서는 자기가 운영했던 사업이 평생 잘 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었고 오히려 없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빚에 쪼들려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한두 번 도와주면 한도 끝도 없다며 자신들이 알아서 하게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남편도 시동생 행동에 대해 질려 버렸는지 도와줄 필요 없다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남들 앞에서 자랑하며 오만한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돈을 쫓아가기보단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과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탄하게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